무한리필 사장님들, 요즘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손님 많아서 다행이네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한리필은 손님이 늘수록 원가가 폭발하고 가격은 쉽게 못 올리고 결국 팔면 팔수록 손해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폭탄이 여러분 지갑 속에 똑딱거리고 있어요. 무한리필은 정액제입니다. 매출은 천장이 있는데 비용은 무제한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무한리필의 정체입니다. 통계청 발표 기준 2025년 12월 식품물가 전년 대비 3.3% 올랐고 환율은 1,473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폐업 신고 사업자가 108만 명을 넘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1년 만에 문 닫았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사장님들이 왜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돈의 흐름으로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빠르게 눌러두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무한리필 창업 솔깃하십니까? 새벽 5시 30분입니다. 강남역 인근 삼겹살 무한리필 가게 사장 김철수 씨, 가명이에요. 오늘도 준비합니다. 고기 60kg 있고 야채 썰고 숯 준비하고 직원 3명 출근 체크합니다. 오전 11시 오픈 전 이미 대기줄 20명 서 있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김철수 씨 얼굴이 굳어 있어요. 왜냐고요? 저 줄에 선 사람들이 전부 헤비유저면 오늘 장사 망하는 겁니다. 오후 9시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 손님 120명 받았습니다. 객단가 25,000원, 매출 300만원 찍었어요. 김철수 씨가 통장을 찍어봅니다. 남은 돈 28만원, 매출의 9.3%예요. 300만원 벌어서 28만원 남는 게 아니라 28만원 남기 위해 300만원을 굴린 겁니다. 계산 한번 따라와 보시겠습니까? 먼저 고정비부터 갑니다. 임대료를 하루로 환산하면 15만원입니다. 인건비 3명, 하루 32만원이에요. 주방장 12만원, 홀알바 2명, 각각 10만원씩입니다. 공과금과 소모품까지 합치면 하루 21만원 더 듭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68만원입니다. 장사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68만원 나간 거예요. 그럼 변동비 계산해 볼까요? 삼겹살 1인분 원가 6,200원이라고 칩시다. 손님 한 명이 평균 3인분 먹으면 18,600원이에요. 여기에 야채, 소스, 기타 비용 합치면 인당 원가가 21,600원입니다. 객단가 25,000원에서 원가 21,600원 빼면 3,400원 남습니다. 120명 받으면 40만 8천원이죠. 여기서 고정비 68만원 빼면요, 마이너스 27만 2천원입니다. 그럼 적자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평균으로만 계산하면 이미 적자예요. 그래서 김철수 씨는 기도합니다. 제발 오늘은 2인분만 먹고 가는 손님이 많기를. 확률 게임입니다. 도박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후 2시 10대 남학생 5명이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키 180cm 넘는 운동부 애들이에요. 테이블 앉자마자 사장님 고기 10인분 주세요. 시작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30분 후 사장님 10인분 더요. 1시간 후 사장님 또 10인분이요. 2시간 동안 저 테이블에서 50인분 먹었습니다. 한 명당 10인분씩이에요. 원가 계산해볼까요? 고깃값만 31만원입니다. 야채 소스 음료 합치면 35만원 나갑니다. 매출은요? 5명이니까 12만 5천원이에요. 저 테이블 하나가 김철수 씨한테 22만 5천원짜리 손해를 안겼습니다. 2시간 동안 말입니다. 하루 순이익이 한 테이블 때문에 날아간 거예요. 김철수 씨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님 그만 드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SNS에 여기 사장이 손님 쫓아낸대요 라고 올라가는 순간 가게 망합니다. 그냥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 7시 이번엔 회사원 커플이 들어왔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래요. 고기 1인분씩만 먹고 야채만 가득 먹습니다. 1시간 반 앉아있다가 나갔어요. 이 테이블은 흑자입니다. 원가 13,000원에 매출 5만원이니까 37,000원 남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저 커플이 피크타임 저녁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테이블 차지한 겁니다. 그 시간에 다른 손님 한 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거예요. 마진은 남았지만 기회비용을 날린 겁니다. 김철수 씨가 노트에 적습니다. 원가율 86%, 한 달 순이익 840만 원인데 여기서 대출이자 250만 원 갚고 보정비 다 제하고 남는 게 290만 원, 세금 내면 실제로 손해지는 돈 200만 원. 김철수 씨가 하루 16시간씩 일합니다. 한 달 30일이라면 480시간이에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4,166원입니다. 최저 시급 1,420원의 절반도 안 됩니다. 사장인데 알바보다 못 받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인데 김철수 씨는 은행에서 1억 원 대출받았어요. 이자율 5.2%입니다. 한 달 이자가 43만 원 나갑니다.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이자만 내는 겁니다. 5년 동안 이자만 2,580만 원 냅니다. 원금은 그대로 1억 원이고요. 김철수 씨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장사는 잘 되는데 왜 돈이 안 남지?
매출과 순이익이 비례하지 않는 구조예요. 오히려 손님이 많을수록 적자 위험이 커지는 역설적인 구조입니다. 이게 무한리필의 첫 번째 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한리필은 대체 누구를 위한 장사일까요? 손님일까요? 사장일까요? 답은 둘 다 아닙니다. 보험사 같은 겁니다. 평균에 베팅하는 확률 게임이에요. 보험사가 어떻게 돈을 벌까요? 100명 고객 중에 사고 나는 사람이 5명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책정해요. 95명한테서 받은 돈으로 5명한테 보험금 주고 나머지를 남기는 구조입니다. 무한리필도 똑같습니다. 손님 100명 중에 80명은 23인분 먹고 15명은 45인분 먹고 5명은 6인분 이상 먹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80명한테서 남긴 마진으로 20명의 손해를 메우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보험은 사고 확률을 통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년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무한리필은요? 오늘 들어올 손님이 헤비 유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합니다. 더 무서운 건 역선택입니다. 경제학 용어예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일수록 무한리필을 찾는다는 겁니다. 많이 먹어서 본전 뽑으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헤비 유저 비율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SNS 보세요. 무한리필 꿀팁 검색하면 수백 개 나옵니다. 본전 뽑는 법, 사장님 눈치 안 보고 10인분 먹는 법, 리필 빨리 받는 비법. 손님들이 게임의 룰을 깨버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나름 대응합니다. 보이지 않는 제한 장치를 걸어요. 첫 번째, 리필 텀 늘리기입니다. 손님, 지금 굽고 계신 거 다 드시고 나서 불러주세요. 이 한마디로 10분을 법니다. 두 번째, 사이드 메뉴 함정입니다. 계란찜을 엄청 달게 만듭니다. 샐러드 바에 마요네즈 듬뿍 뿌립니다. 된장찌개를 짜고 기름지게 끓입니다. 왜냐고요? 포만감을 빨리 채우려는 겁니다. 단맛과 짠맛과 기름기가 위를 빨리 채우거든요. 세 번째, 고기 두께 조절입니다. 첫 판은 1cm로 두툼하게 나갑니다. SNS 사진 찍으라고요? 두 번째 판부터는 0.7cm로 얇아집니다. 세 번째 판은 0.5cm예요. 베이컨만큼 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한 장치가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무한리필 진실 검색해보세요. 첫 판 다 먹기 전에 미리 주문하세요. 사이드는 절대 먹지 마세요. 얇은 고기 나오면 두꺼운 걸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제한 장치가 무력화됐어요. 여기서 프랜차이즈에 숨겨진 칼이 하나 더 나옵니다. 김철수 씨는 개인 사장이 아니라 A브랜드 가맹점주예요. 계약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맹점은 본사가 지정한 협력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야 한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살 수 없어요. 삼겹살 1kg을 시장에서 사면 12,800원인데 본사 지정업체는 16,500원입니다. 3,700원 차이예요. 28.9% 비쌉니다. 하루 60kg 쓰면 한 달 1,800kg이에요. 시장가로 사면 2,304만 원인데 본사 가격으로 사면 2,970만 원입니다. 666만 원 차이예요. 1년이면 거의 8천만 원 차이입니다. 김철수 씨가 본사한테 항의합니다. 사장님, 식자재가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본사 담당자가 대답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품질 관리를 위해 본사 지정업체만 이용하셔야 합니다. 외부 구매 적발되면 계약 위반으로 가맹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이 말이 사장님들 발목을 잡습니다. 가맹비 3천만 원 냈어요. 인테리어 5천만 원 들어갔고요. 8천만 원 날리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항의 못합니다. 전국 500개 가맹점이 한 가게당 월 666만 원씩 더 내면 본사는 한 달에 33억 원을 벌어요. 1년이면 396억 원입니다. 장사는 가맹점주가 하는데 식자재 마진은 본사가 먹는 겁니다. 이게 프랜차이즈의 진짜 수익 구조예요. 김철수 씨가 손익분기점을 따져봅니다. 손님 한 명당 실제 순마진이 얼마나 될까요? 객단가 25,000원에서 본사 식자재 원가 21,600원 빼면 3,400원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샀다면 원가가 17,5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럼 순마진이 7,500원이었겠죠? 4,100원 차이입니다. 하루 120명 받으면 49만 2천원 차이예요. 한 달이면 1,476만 원입니다. 이 돈이 김철수 씨 주머니로 들어왔다면 지금쯤 흑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본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확률 게임에서 사장님이 계속 지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손님한테 한 번 당하고 식자재로 또 한 번 당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이게 무한리필의 두 번째 칼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황이면 무한리필이 뜬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경기 안 좋으면 사람들이 가성비 찾습니다. 5만원짜리 레스토랑 대신 2만원짜리 무한리필 갑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2026년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황인데 원가도 같이 뛰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안 내려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구간이에요. 첫 번째 펀치, 불황의 직격탄입니다. 소비 절벽이에요. 사람들 지갑이 닫혔어요. 20대 청년은 취업 안 돼서 돈이 없고
30대, 40대는 대출이자 갚느라 돈이 없고 50대, 60대는 노후 준비하느라 돈을 안 씁니다. 전 세대가 지갑을 닫은 겁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보면 1인당 월 평균 외식비가 2024년 대비 11.3% 줄었습니다. 10명이 외식하던 게 9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무한리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성비 찾아온다는 건 맞는데 전체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저가 마케팅 고깃집이에요. 한우 9,900원, 대패 삼겹살 1,800원. 현수막권 가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철수 씨 가게 골목 건너편에 대패 삼겹살 1,800원 가게가 생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예요. 그 뒤로 김철수 씨 가게 손님이 20% 빠졌습니다. 하루 120명 받던 게 96명으로 줄었어요. 1,800원에. 어떻게 장사를 해? 김철수 씨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미끼 상품이에요. 대패 삼겹살 1,800원은 1인 1회만 주문 가능합니다. 추가 주문은 정상가 9,900원이에요. 술과 사이드 메뉴로 마진 챙기는 겁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현수막만 보고 옵니다. 1,800원이라는 숫자에 끌리는 거예요. 무한리필 25,000원보다 훨씬 싸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4명이 가면 1인당 2만 원 넘게 나오는데 처음엔 그걸 모릅니다. 김철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격 내릴 수도 없어요. 이미 마진이 없는데 더 내리면 즉시 적자예요. 불황의 저가 마케팅까지 겹치니까 무한리필 사장님들은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겁니다. 두 번째 펀치, 고물가, 잔존입니다. 삼겹살 1kg 가격이 3년 만에 23% 올랐습니다. 2023년 12,000원이었던 게 지금은 14,800원이에요. 소고기는 더 심합니다. 호주산 채끝이 같은 기간 23% 올랐어요. 야채, 소스, 식용유 전부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어요. 김철수 씨 입장에서는 가맹점 식자재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객단가는 못 올립니다. 손님이 빠지니까요. 2만 원 넘으면 차라리 일반 고깃집 간다. 이게 손님들 심리예요. 세 번째 펀치, 환율 폭탄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300원 후반에서 1,400원 초반이었던 환율이 지금은 1,500원을 위협합니다. 그만큼 원자재 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치즈가 15%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산 모차렐라 1kg이 1년 전에 8,500원이었는데 지금은 9,800원이에요. 소스도 올랐습니다. 미국산 바비큐 소스 5리터가 32,000원에서 37,000원으로 뛰었어요. 냉동식품 전부 10에서 15% 올랐습니다. 환율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오르면 안 내려와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까지 갔습니다. 10년 걸려서 1,100원대로 내려왔어요. 지금 1,470원대 찍었으면 당분간 여기서 놀 겁니다. 수입 원가는 계속 높은 채로 고정되는 거예요. 국제 원자재 가격도 문제입니다. 금 현물 가격이 1년 만에 124% 올랐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도 54% 뛰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전 세계 비용 구조가 출렁이고 있다는 겁니다. 금이 오르는 건 불확실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전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구리가 오르는 건 제조업 원가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원자재가 오르면 식자재 가격도 따라 오릅니다. 사료값, 비료값, 운송비 전부 오르는 거예요. 미국 금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연방기금 금리 목표범위 3.5에서 3.75%예요. 한국은 2.5%고요. 금리 차이가 1에서 1.25%포인트 벌어져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에 돈 놔두면 이자 2.5%, 미국에 놔두면 3.5에서 3.75%예요. 당연히 미국으로 돈 옮기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오르는 겁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은 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 있어요. 신용도 낮고 담보 없으니까요. 제2금융권은 14%예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일부 본사들이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맹점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연 12에서 15% 금리예요. 2025년 11월 명륜 진사갈비 본사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자회사 12개를 통해 가맹점주들한테 고금리로 돈 빌려주고 155억 원을 챙긴 거예요. 은행에서 3에서 4%로 빌린 돈을 12에서 15%로 빌려준 겁니다. 8에서 11%포인트 차익이에요. 김철수 씨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5천만 원을 연 12%로 빌렸어요. 한 달 이자가 50만 원입니다. 순이익이 한 달 2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이자만 50만 원 나갑니다. 여기서 진짜 트리거 말씀드릴게요. 손님 10% 감소가 아니라 원가율 3%포인트 상승이 즉사 버튼입니다. 원가율 75%에서 78%로 오르면
순이익이 절반으로 줍니다. 80% 넘어가면 적자 전환이에요. 김철수 씨가 어젯밤에 계산해봤습니다. 삼겹살 원가 1인분당 300원만 더 오르면 게임 끝난다. 한 달에 100만 원 적자다. 6개월이면 600만 원이다. 저축 1200만 원 있는데 1년이면 바닥난다. 바닥에 구멍난 욕조에 물 붓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도 새기만 합니다. 이게 바로 비용 인플레가 정액제를 죽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2026년 무한리필 사장님 앞에 놓인 세 갈래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 A, 가격 인상의 길. 2026년 3월 김철수 씨가 결단합니다. 객단가를 5,000원 올립니다. 원가율을 낮추는 전략이에요. 4월 첫 번째 신호가 옵니다. 단골 손님이 끊깁니다. 사장님, 너무 비싸졌어요. 옆집은 2만 원인데. 손님이 21% 빠집니다. 5월 SNS에 글 올라옵니다. 명가진 상갈비 무한리필 가격 올랐음 비추. 조회수 8만회 찍습니다. 댓글 200개 달립니다. 거기 탐욕오짐. 이제 안 가. 손님이 더 빠집니다. 2월 경쟁 가게가 움직입니다. 옆집이 우리는 가격 안 올립니다. 현수막 겁니다. 건너편 대패 삼겹살 1,800원 집도 이벤트 시작합니다. 손님이 완전히 빠집니다. 적자 전환이에요. 9월 6개월 버텼습니다. 누적 적자 270만 원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회복 안 돼요. 가격 다시 내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이미지가 바뀌었거든요. 김철수 씨가 폐업 결정합니다. 이 길이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입지가 확실한 곳입니다. 역세권, 대학가 정문, 오피스 밀집 지역, 신규 유입이 계속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외곽 상권, 주택가 골목 가게는 가격 올리는 순간 끝입니다. 선택 B, 이박사 씨, 포맷 전환의 길. 같은 시기 다른 동네 무한리필 사장 이박사 씨가 있습니다. 가명이에요. 이박사 씨는 무한리필을 버립니다. 과감하게요. 2026년 3월 메뉴판을 갈아엎습니다. 무한리필 없앱니다. 대신 2인 세트, 4인 세트, 주류 무제한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영양제로 전환하는 겁니다. 초기 3개월은 지옥입니다. 기존 손님 80% 빠집니다. 여기 무한리필 없어졌대? 소문 퍼집니다. 매출이 30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폭락해요. 적자 40만 원 나갑니다. 6월 전환점이 옵니다. 회식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연 세트는 회식하기 딱 좋거든요. 주류 무제한이 히트칩니다. 소름미끼로 고객을 낚는 겁니다. 9월 새로운 단골이 생깁니다. 30에서 40대 직장인들이에요. 여기 세트 괜찮더라? 입소문납니다. SNS에 숨은 맛집 올라갑니다. 흑자 전환이에요. 12월 1년 결산합니다. 첫 6개월 누적 적자 720만 원. 다음 6개월 누적 흑자 3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조가 안정됐어요. 내년부터는 계속 흑자입니다. 이 길이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리 실력 있는 사장님입니다. 메뉴 개발 능력 있고 마케팅 할 줄 알고 자본 여유 있어서 6개월 적자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자본 여유가 없습니다. 선택 시, 박고집 시, 버티기의 길. 세 번째 인물, 박고집 씨입니다. 역시 가명이에요. 박고집 씨는 아무것도 안 바꿉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3월 원가가 조금 더 오릅니다. 순이익이 줄어듭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박고집 씨가 생각합니다. 6월 원가가 또 오릅니다. 환율이 더 뜁니다. 박고집 씨가 본인 월급 못 받습니다. 9월 적자 전환이에요. 한 달에 30만 원씩 까먹습니다. 박고집 씨가 저축 깨먹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경기 좋아질 거야. 12월 1년 동안 누적 적자 540만 원입니다. 저축 절반 날아갔어요. 박고집 씨가 아내한테 말합니다. 1년만 더 버티자. 아내가 반대합니다. 당신 1년 후에도 똑같은 말 할 거예요. 2027년 6월 1년 반 버텼습니다. 저축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카드빚 800만 원 생겼어요. 더 이상 못 버팁니다. 박고집 씨가 폐업 신고합니다. 최종 손실 2,340만 원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말하는 평균 매출은 내 매장 손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사 설명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평균 매출 월 4,500만 원, 순이익 900만 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상위 20% 가게 숫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상권이 다르고 회전율이 다르고 고객층이 다릅니다. 강남 가게랑 지방 소도시 가게랑 똑같은 장사 될 리가 없어요. 본사는 가맹비 받고 로열티 받으면 그만입니다. 망하는 건 점주 몫이에요. 사장님 몰락의 진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정액제인데 원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게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무한리필 가격이 오르는 건 탐욕이 아닙니다. 구조의 결과예요. 원가가 오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이해 못하고 비싸졌다고 욕하면 그 가게는 결국 문 닫을 수 있어요. 창업자 입장에서는 체크리스트 확인하세요. 원가율, 리필 운영 노하우, 피크타임 인건비, 환율 대응력, 자본 여유 6개월 이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프랜차이즈라면 본사 식자재 가격이 시장가보다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세요. 본사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자율이 몇 %인지 확인하세요. 주변에 저가 마케팅 고깃집이 몇 개나 있는지도 파악하세요. 이것들 중 하나라도 자신 없으면 무한리필 절대 하지 마세요. 2026년 하반기 무한리필 가게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있을 때 당신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줄어들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통장을 보세요. 당신의 사업 계획서를 보세요. 당신의 대출 잔액을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이 구조를 이길 수 있는가? 무한리필은 더 이상 가성비 업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확률 게임에서 사장님이 계속 지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택은 지금입니다.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합니까?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펀더멘털인 원화 가치가 왜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 참혹한 이유를 아는 이는 극히 드뭅니다. 당국은 증시 반등을 호언장담하지만 시장은 파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손절하고 달러를 사재기하는 건 단순 금리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사지로 내몰리는 징후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입법 독배가 이미 우리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동 이슈가 아닙니다. 기업의 팔다리를 자르고 국가 경쟁력을 송두리째 갉아먹는 이 법안이 여러분이 피땀 흘려 쌓은 자산을 어떻게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정치권의 그시 달콤한 선동 뒤에 숨겨진 맹독성 조항들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왜 한국 시장을 탈출하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의 원화 자산이 공중분해될 위기인지 그 배후의 거대한 붕괴 시나리오를 지금 공개합니다. 겉으로는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실상은 국가 성장 엔진을 파괴하는 이 기만적 정책의 실체를 직시하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건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냉혹한 데이터와 역사가 경고하는 위기 신호를 해독하고 각자 도생의 길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경제 대재앙에서 살아남습니다. 자본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오직 수익과 리스크에 따라 이동할 뿐입니다. 지금 환율이 발작적으로 치솟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거대 자본이 대한민국 경제의 생명력에 대해 사실상 선고를 내리고 코리아 엑소더스를 시작했다는 명백하고도 섬뜩한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코스피 5000이라는 희망 고문으로 눈을 가리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냉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3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나 증발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닥칠 재앙의 서막일 뿐입니다. 글로벌 큰손들이 한국 시장을 보며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영권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정치적 자살골입니다. 외국 자본가들에게 한국은 이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회피 1순위의 위험지대가 됐습니다. 노조가 불법 점거를 해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조차 못하는 나라에 어떤 정신 나간 투자자가 돈을 묻겠습니까? 미 연준의 고금리 긴축보다 더 무서운 건 우리 내부에서 자행되는 자해적 소용돌이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겪었던 그 뼈아픈 고통과 절망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그때도 비극의 시작은 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외국 자본의 무자비한 이탈이었습니다. 환율 급등은 단순히 해외 여행비 좀 더 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며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순식간에 반토막 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내뱉는 사탕발림, 수사에 속아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대장주들을 가차 없이 투매하며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강성노조의 볼모가 된 나라에서 화폐 가치가 지켜지길 바라는 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연못구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부 유출과 자산가치 폭락의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겠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동안 그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은퇴 자금을 사수해야 할 평범한 가장들의 몫으로 청구됩니다. 자산 방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보루입니다. 기업을 적대시하고 시장 원리를 역행하는 정책이 계속되는 한 원화의 몰락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파국의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조차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투자한 대한민국의 간판 기업들이 이제 8,500개라는 거대한 지옥의 굴레로 한꺼번에 끌려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사만 300곳입니다. 하지만 2차와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무려 8,500곳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파트너 수로 보입니까? 이건 현대자동차라는 거인의 온몸을 칭칭 감고 있는 8,500개의 올가미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8,500개의 시한폭탄입니다. 자동차는 수만 개의 부품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종합 예술입니다. 나사 하나 시트, 한 조각까지 수많은 하청 업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완성차가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이 법은 원청 기업이 자사 노조뿐만 아니라 이 8,500개에 달하는 하청 노조와 직접 배격해 마주 앉아 교섭하라고 강요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HD.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사만 2,420곳이고 삼성중공업은 1,430곳에 달합니다. 하나오션이 거느린 협력사 군단만 무려 1,300여 곳에 달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이 거대한 생태계 속에서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대표와의 담판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영진은 1년 365일 내내 협상장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심장인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수주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노사 분규라는 개미지옥에 빠져 허우적될 것이 자명합니다. 경영권은 기업이 야생에서 생존하기 위한 최후의 방패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내고 원청에게 무한 연대 책임을 강요하는 독소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하청 업체의 임금과 노동 환경까지 원청이 전적으로 떠안아야 한다면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하청 시스템은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감당 불가능한 비용 폭탄은 결국 기업을 도산으로 내몰 것이고 그 피해는 하청 노동자의 대량 실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붕괴로 직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노사 관계의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제조업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이런 기형적인 족쇄를 차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외국 자본은 8,500개의 올가미에 질식해가는 한국 시장을 비웃으며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8,500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이 수많은 업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각계전투의 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지 그 배후에 숨겨진 31가지 죽음의 덫을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행령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단순히 하청과 대화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업무의 성격, 공정 방식, 임금 테이블 등 31가지나 되는 미세한 조건 중 단 하나라도 다르면 별도 교섭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 조건이 완벽히 동일한 사업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 결과 8,500개 기업 중 이 31가지 규정이 모두 일치할 확률은 고작 1.67%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모든 하청 노조에게 원청을 상대로 한 무제한 파업 면허를 발급한 셈입니다. 이런 아수라장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혁신에 투입되어야 할 골든타임이 끝없는 서류 더미와 협상 테이블에서 증발하는 순간 대한민국 기업들은 서서히 괴사하는 경제적 좀비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익 창출과 재투자의 선순환 고리는 끊기고 오직 갈등 봉합에만 혈세를 낭비하는 재앙적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좀비 기업이 늘어날수록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일자리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시속 300km로 질주할 때 우리 기업들만 31개의 족쇄를 찬 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정치권이 포장한 노동 존중의 위선적인 민낯이자 우리 경제를 내부에서부터 쩌져 터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멸 시나리오입니다. 내 재산 가치의 척도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허나 이 31가지 덫은 그 경쟁력의 뿌리부터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앞장서서 효율성을 거세하고 기업을 무방비 상태로 정글에 던져버리는 이 작태를 냉철하게 규탄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지키고 싶다면 이 숫자가 주는 공포를 잊지 마십시오. 정치가 경제 논리를 압살할 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언제나 서민들의 피땀 어린 자산 가치였습니다. 이 비논리적인 상황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십니까?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았는데 약 하나를 먹기 위해 의사 31명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오. 건강한 신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기업 경영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상식을 완전히 파괴하는 국가적 폭거에 가깝습니다. 콧물이 흐르면 이비인 후과에서 처방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담당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나면 족합니다. 헌데 정부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앞으로 코가 막혀도 이비인후과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지시입니다. 내과, 외과, 안과를 포함해 무려 31명이 전문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각기 다른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강요합니다. 이 모든 의사의 도장을 다 찍어와야 비로소 약 하나를 입에 넣을 수 있다면 환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류를 떼러다니다 병세가 악화되어 객사하는 비극은 누구라도 예견할 수 있는 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이 바로 이 잔인한 우화와 토씨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라는 거함이 미래 전략을 가동하기 위해 8,500개 협력사와 일일이 마주 앉아야 합니다. 31가지 세부 조건으로 갈기갈기 찢어진 수만 명의 요구사항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경영입니까? 아니면 파멸을 향한 강제 행군입니까? 글로벌 초격차 시대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서 정작 국가는 기업의 발목에 무거운 납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눈만 깜빡여도 도태되는 처절한 글로벌 생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심각한 경쟁력 상실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논리에 휩쓸린 무책임한 감성파리가 경제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비효율의 폭주가 가져올 종착지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연쇄도산과 여러분의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미래뿐입니다. 위급 환자를 살리려면 의료진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지 서로 기득권 싸움하며 수술을 방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서로 발목 잡는 이 아수라장이 진정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 기만적인 시스템이 계속되는 한 기업은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자본은 한국을 버리고 조용히 국경을 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사기극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배를 불리는 검은 세력의 실체를 까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세금이 갈등 중재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공중 분해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혁신하고 주주에게 환원해야 할 그 소중한 자본이 무의미한 소송 전쟁 비용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노후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네, 계좌가 왜 불어나지 않는지, 왜 한국 주식만 만년 저평가 신세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옥 같은 노사 협상장마다 수천억 원의 수임료를 챙기며 쾌재를 부르는 검은 그림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국민의 혈세와 기업의 유보금을 합법적으로 털어가는 법률 기술자들의 전성시대가 열린 겁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준다는 그 감성적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보십시오. 그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진짜 승자는 힘없는 노동자가 아니라 수천억 원대 수임료 대박을 터뜨린 대형 로펌과 노동 전문 변호사들 뿐입니다. 8,500개의 협력업체가 제각각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끔찍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업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교섭권 확인하느라 법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산적인 경영은 올스톱되고 모든 에너지가 법정 싸움에 빨려 들어가는 비극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통합변협회장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가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송거리만 무한 리필해주는 판을 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갈등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지금의 정치는 오히려 싸움을 부추겨 특정 집단의 배만 불리는 기생충 같은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알디나 주주배당으로 가야 할 돈이 변호사들의 지갑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건 명백히 여러분의 주식, 가치와 은퇴 자금을 갉아먹는 합법적 약탈 행위입니다. 거악은 횡재하고 서민은 재앙을 맞는 이 기형적인 사법 카르텔의 피해자는 결국 영문도 모르는 선량한 개미 투자자들과 국민들입니다. 예전엔 수사기관이 해결하던 문제들도 이젠 비싼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말 한마디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없는 서민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데 대기업 상대로 소송 잔치를 벌이는 꾼들은 매일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꿈꾸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민낯인지 가슴에 손을 빌어오겠어요. 얹고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의라는 달콤한 구호 뒤에 숨겨진 이익 카르텔의 먹이사슬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갈등이 곧 돈이 되는 사회에서 기업의 생존 확률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난장판보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과거의 뼈아픈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고작 문짝 하나가 커졌다는 황당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이 공중분해됐던 그 참혹한 파산의 기억을 아직도 잊고 잊으셨습니까? 역사는 잔인하리만큼 반복됩니다. 과거의 실패를 망각한 민족에게 미래는 파멸뿐입니다. 지금 우리 목을 조여오는 이 노란봉투법의 광풍은 이미 30년 전 기아차의 몰락과 2009년 쌍용차의 피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예고된 참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기 전 기아차가 왜 망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됩니까? 단순히 IMF 외환 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기아차 노조는 크레도스 신차의 문짝이 커져서 노동 강도가 세졌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로봇이 조립하는 시대였는데도 경영진은 노조와 적당히 타협하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맞장구치다 결국 회사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처박았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서 시대를 1990 외환위기의 파고 속에서 시대를 말게 찬지가주가 호령하던 거대 기업이 허무하게 무너진 배경엔 상식을 벗어난 노사 갈등과 경영진의 무능한 야합이 일리를 틀고 있었던 겁니다.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의 점거 파업 사태는 또 어땠습니까? 77일간 이어진 옥새 파업은 공장을 전쟁터로 만들었고 볼트와 너트를 새총으로 쏘아대며 공권력과 유혈 충돌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당시 폭력 시위의 책임을 물어 47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를 감성적인 드라마로 둔갑시켰습니다.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담아 전달하며 불법 파업을 미화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노란봉투법이라는 괴물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건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인도적인 법이 결코 천만에요. 불법과 폭력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쥐어주는 순간 우리 경제 질서는 그 즉시 박살납니다. 기아차 사태를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노조의 막무가내식 떼법을 받아준 기업은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도태되며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주주와 국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2009년 그 화염병이 난무하던 현장을 겪고도 우리는 여전히 감성팔이 선동에 놀아나 우리 산업의 뿌리를 스스로 도려내고 있습니다. 1997년의 기아차 파산과 2009년 쌍용차 사태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피로 쓴 경고장입니다. 법과 원칙이 짓밟힌 노동 현장은 자본의 대탈출을 부르고 끝내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뿐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이 법안은 과거의 그 끔찍했던 파업의 악몽을 전국 8,500개 사업장으로 무한 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이 휴지 조각으로 변하는 건 찰나의 순간입니다. 망령이 되살아나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차갑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약속하며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있지만 그 뒤에는 소름 끼치는 기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띄우겠다는 그들의 호언장담이 왜 개미들을 향한 거대한 덫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코스피 5천 듣기에는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 텅 비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앞다퉈 주식 매수를 부추기며 희망가를 부르는 동안 시장의 진짜 주인인 글로벌 거대 자본은 이미 소리소문 없이 짐을 싸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주가 등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판입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18%나 곤두박질치고 환율이 연일 천장을 뚫는 처참한 상황에서 주가 5천을 외치는 건 활활 불타는 집안에서 가구 배치 다시 하겠다고 설치는 꼴이나 다름없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관세라는 거대한 철옹성을 쌓아 자국 이익을 챙기고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깎으며 전 세계의 돈과 일자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 주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제자살골 정책들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냉혈한입니다. 어설픈 정치구호나 감성 선동 따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의 생산 라인을 걷어내고 미국이나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는 이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영 환경은 전 세계 최악의 지옥으로 치닫는데 주가 지수만 수직 상승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단군 일의 최대의 희망 고문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국민연금을 동원해 억지로 지수를 떠받치려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은 피, 땀 어린 돈이 정권의 수명 연장을 위한 방어용 총알바지로 투입되어 허공으로 증발할 위기입니다. 정치인들이야 표 얻어 권력 잡고 떠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벌여놓은 무책임한 파티의 처참한 청구서는 오롯이 여러분과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습니다. 지금은 환각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냉혹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내 지갑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기업의 손발을 묶고 시장 논리를 짓밟는 정책들이 판치는 나라에서 코스피 5천은커녕 현재의 자산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사투가 될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아 내 소중한 자산을 사지로 밀어넣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마십시오. 국가는 여러분의 가난을 구제해주지도 노후를 책임져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정책 실패를 덮으려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 모든 경고가 그저 누군가의 비관적인 헛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거대한 침몰의 현장에서 내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생존 매뉴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비겁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이 잔인한 현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노리는 아주 실질적인 폭풍의 서막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독이 든 성배는 이미 우리 경제의 혈관을 타고 빠르게 독성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업은 쪼그라들고 자본은 탈출하며 원화 가치는 바닥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큰 소리치지만 정작 그들이 내놓는 정책들은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최면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달콤한 거짓 약속에 속지 마십시오. 내 가족과 내 피 같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정부도 정치인도 아닌 바로 차갑게 이성을 유지하는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고 다가올 거대한 경제 쓰나미에 대비해 튼튼한 구명보트를 마련하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입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타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낙수 효과가 사라진 폐허에는 오직 살인적인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가혹한 채찍질만이 남아 평범한 서민들의 목을 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의 그 절망을 다시는 반복해선 안 되며 감성에 치우친 때법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를 직시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단순히 법안 하나에 대한 비평 따위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비명입니다. 기업의 몰락이 가져올 진짜 공포는 지금 보시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부동산과 채권 시장, 그 깊은 수면 아래서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붕괴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채 폭탄, 그 참혹한 진실이 곧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이 파멸적인 도미노 현상이 과연 어디까지 번질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박살낼지 이어지는 분석에서 한치의 거짓 없이 적나라하게 까발려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시그널을 먼저 포착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반면 헛된 희망 회로를 돌리는 자는 가장 먼저 먹잇감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섬뜩한 생존 법칙입니다. 단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피땀 흘려 모은 여러분의 재산을 목숨 걸고 지키고 싶다면 두 눈 부릅뜨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본 영상은 실물 경제 데이터와 시장 팩트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분석 리포트이며 결코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명심하십시오. 최종 결정은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하에 내려야 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읽기 위한 나침반이자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가 탄탄대로일 거라 믿으셨습니까? 천만에요. 그 집은 이제 당신의 노후 자금을 빨아먹는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지금 강남에 깃발을 꽂으려면 영혼까지 대출을 끌어모아도 현금으로 56억 원을 쌓아둬야 하는 참혹한 현실이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통계 따위는 집어치우고 시장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어 여러분의 재산을 사수해드릴 시황 분석가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고작 집값 몇 푼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시시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호가를 수십억 원이나 깎아줘도 왜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는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우리를 기다리는 82.5%라는 살인적인 세금 폭탄이 과연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전 재산이 세금 고지서 한 장의 신기루처럼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탈출 기회. 이 골든타임을 놓치기 싫다면 지금부터 단 1초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경랑의 시대에 살아남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자, 그동안 강남불패라는 말 마치 종교처럼 믿어오셨죠? 부동산 시장의 절대 진리 같았던 그 믿음이 지금 기초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의 상징, 반포 레미안 원베일리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신화가 종말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불과 얼마 전 국민 평형인 34평형이 70여억 원이라는 엽기적인 신고가를 기록했을 때만 해도 다들 역시 강남이라며 박수쳤습니다. 허나 그 환호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눈 깜짝할 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실거래가는 순식간에 60억 원 밑으로 곤두박질 쳤고 집주인들이 58억 원에 급매물을 던져대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고작 가격 몇 푼 빠진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강남이라는 성을 떠받치던 매수 대기자들이 모조리 증발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옆 동네 대장주인 아크로리버파크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이런 초고가 단지들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멈춰선 건 역사책을 뒤져봐도 찾기 힘든 기이한 현상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 돌던 돈맥경화가 와도 단단히 왔기 때문입니다. 58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은 겨우 2억 원 남짓 나옵니다. 다시 말해 현금 다발로 56억 원을 쌓아놔야 등기를 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세금 낼 거 다 내고 순수 현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현금 부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전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 강남에 깃발 꽂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금리는 천장을 뚫을 기세고 정부는 고가주택을 타깃으로 촘촘한 세금 그물을 쳐놨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알을 낳는 황금 거위는커녕 내 피 같은 돈을 갉아먹는 거대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버티면 된다던 집주인들의 멘탈은 이미 박살났습니다. 어제 3억 원을 깎아줬는데 오늘 또 2억 원을 더 낮춥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아주 절박해서 피가 마르는 호가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자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어차피 더 폭락할 텐데 미쳤다고 지금 사? 이런 냉소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붕괴의 서막입니다. 불패 신화라는 환각에 취해 무리하게 올라탔던 사람들은 지금 출구 없는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집값은 곤두박질 치는데 보유세와 이자는 숨통을 조여옵니다. 강남이 이 꼴이 났다는 건 서울 부동산 최후의 방어선이 뚫렸다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자산 1순위가 이 지경인데 다른 동네는 오죽하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강남 발 공포 바이러스는 이제 멈추지 않고 핏빛으로 물든 한강변을 따라 소위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강남조차 얼어 죽게 만든 이 혹한의 빙하기가 마포, 용산, 그리고 1만 세대의 둔촌 주공을 어떻게 초토화시켰을까요? 그 참혹한 현장, 지금 바로 까보겠습니다. 강남이 무너진 직후 그 쓰나미가 덮친 곳은 어디겠습니까? 한강뷰를 자랑하며 장밋빛 미래를 떠들던 한강벨트, 이제는 발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개미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용성이라 불리며 중산층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던 마포와 강동 일대, 지금 가보면 괴기스러울 정도로 쥐죽은 듯 조용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무려 1만 2천 세대가 쏟아져 나오는 올림픽 파크포레온을 한번 봅시다. 미니 신도시급이라는 이 거대한 단지에서 지난 10월 22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로 거래 신고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빵건입니다. 3개월이 넘도록 1만 가구가 넘게 모여 사는 곳에서 거래가 씨가 말랐다는 건 시장 기능이 뇌사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포 대장주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할 것 없이 상황은 똑같이 처참합니다. 예전 같으면 매물 나오자마자 채가던 큰손들은 자취를 감췄고 부동산 사장님들은 파리만 잡고 앉아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중순 이후 마포구 거래 내역을 보면 심장이 사진 것처럼 일직선입니다. 이건 눈치 보기가 아닙니다. 다들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살인적인 빙하기가 닥친 걸까요? 그동안 정답인 줄만 알았던 똘똘한 한 채, 그 달콤한 환상이 이제는 독화살이 되어 우리 등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들은 징벌적인 세금 공세에 이미 백기를 들고 떠났고 실수요자들마저 집값 폭락을 확신하며 지갑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한강변에 솟은 저 화려한 마천루들은 이제 자산을 지켜주는 성벽이 아닙니다. 그저 매달 엄청난 보유세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콘크리트 족쇄가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시장 바닥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처참합니다. 급매라고 던져봐야 문의는커녕 조롱 섞인 반응만 돌아오니 집주인들의 깊은 탄식만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진짜 공포는 이 침묵의 터널이 끝이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정부가 빗장만 풀어주면 시장이 다시 뛸 거라는 막연한 기대라도 품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책이 나올수록 공포감이 커져 매수 심리가 더 깊은 지하 벙커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제야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입지가 좋고 브랜드가 붙었다고 해서 내 자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그건 이제 산산조각난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거래가 실종된 아파트는 장부상에만 찍혀있는 신기루, 즉 가짜 부프일 뿐입니다.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전멸해버린 이 고립무원의 상태야말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처한 가장 끔찍한 악몽입니다. 공급 폭탄과 수요 멸종이 동시에 터져버린 한강벨트의 몰락, 이것은 서울 부동산 불패 신화의 척추를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왜 이 역대급 하락장에서도 요지부동일까요? 단순히 가격표가 부담스러워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치명적인 숫자의 덫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슈퍼 리치들조차 지갑을 닫게 만드는 통곡의 벽이 존재합니다. 대출 2억 원을 받기 위해 현금 56억 원을 깔고 앉아 있어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현실을 데이터로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어도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젠 구조적으로 돈을 융통할 수 없어 집을 못 사는 유동성 빈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산가들마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이 기형적인 현금 동원력의 한계가 대한민국 부동산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잔인한 올가미입니다. 반포, 원베일리나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대장주 아파트들을 한번 봅시다. 시장 호가인 58억 원은 단순한 매매가가 아닙니다. 당장 현금 56억 원을 일시불로 꽂으라는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무자비한 대출 규제 탓에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은 고작 2억 원 남짓, 껌값 수준에 불과하니까요. 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대한민국 땅에서 세금 다 떼이고 순수하게 현금 56억 원을 통장에 쟁여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로라 하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직들도 자산 대부분이 주식이나 또 다른 부동산에 묶여 있어 당장 쓸 돈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현금 부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현금 부자들조차 진입을 포기하게 만드는 출입 금지 구역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 절망적으로 만드는 건 금리의 배신입니다. 기준 금리를 찔끔 내린다고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따라 내려갈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이미 속고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핑계로 이자 마진을 높여 자기들 뱃속만 채우고 있고 이는 가뜩이나 죽어가는 구매력을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집값의 절반 가까이 빌려주던 호시절은 이제 역사책에나 나오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유동성 함정의 끝판왕입니다. 물건은 쌓이고 가격은 추락하는데 정작 그걸 받아낼 돈맥이 완전히 끊겨버린 기현상이죠. 살던 집을 팔아야 그 돈을 보태서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를 시도라도 해볼 텐데 거래 절벽으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으니 사다리 자체가 걷어차인 꼴입니다. 이동할 수 있는 모든 퇴로가 봉쇄된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이제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묶여버린 감옥이 되고 있습니다. 내 집값이 60억 원이라고 으스대봐야 뭐합니까? 내 손에 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면 그건 사이버머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환금성이 사라진 순간 그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축복이 아니라 세금 고지서만 날아오는 흉물스러운 짐덩어리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돈줄이 말라비틀어진 상황에서 정부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지뢰를 매설했습니다.
25억 원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파탄낼지 아마 대부분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비싼 집 한 채가 있다는 죄로 당신을 투기꾼 취급하며 징벌하는 이 잔혹한 세금 시스템의 민낯, 정부가 설정한 25억 원이라는 고가주택 가이드라인이 왜 중산층의 몰락을 부채질하는지 그 소름 끼치는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5억 원. 이 숫자가 당신의 노후 계획을 어떻게 박살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이제 25억 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라는 아주 교묘하고도 치명적인 칼날을 들이댄 겁니다. 예전에는 똘똘한 한 채만 쥐고 버티면 나중에 팔 때 세금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25억 원 선을 넘는 순간 국가가 당신 수익의 절반 이상을 강탈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억 원까지 해주던 공제를 단돈 2억 원으로 토막낸 건 사실상 25억 원 넘는 집은 팔 생각도 말고 평생 세금 노예로 살라는 협박입니다. 송파의 헬리오시티 같은 대단지들이 왜 지금 이 25억 원이라는 마지노선 앞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이곳은 중산층이 강남 진입을 꿈꾸며 최후의 보루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올라 25억 원을 넘기면 세금 폭탄이 터지고 가격을 낮추자니 자산이 증발하는 진퇴양난의 지옥도가 펼쳐진 겁니다. 집값 좀 올랐다고 희희낙낙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웃고 있을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부놈들이 1, 2로 대책이란 이름으로 아주 지독한 덫을 놔버렸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시장 안정화지 속을 까보면 알짜배기 집 가진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세금 곡간 채우겠다는 신보가 뻔히 보입니다. 25억 원. 이 숫자는 여러분의 피땀 어린 재산을 나라가 합법적으로 강탈해가는 마지노선이자 보이지 않는 철조망입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온 대출금이랑 내 청춘이 세금 고지서 한 장에 신기루처럼 날아가는 꼴을 눈뜨고 당하실 겁니까?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커트라인이 앞으로 더 바닥으로 내려 꽂힐 수도 있다는 그 불길한 예감입니다. 시장에서 25억 원 넘는 물건들이 싹 자취를 감추고 호가를 미친 듯이 낮추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저주받은 숫자만은 피해보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이제 강남 바닥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들은 싹 다 이 사정권 안에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서울에 내 집 한 채 있다는 게 죄가 되는 세상, 자산 가치라곤 그저 허울 좋은 숫자에 불과한 암흑기가 도래한 겁니다. 집값이 30억 원 찍으면 뭐합니까? 팔고 나서 세금 폭탄 맞고 나면 손에 쥐는 건 20억 원도 안 되는데 그 돈으론 서울 하늘 아래 똑같은 집 절대 다시 못 삽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자산이라는 감옥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정부가 세수 좀 늘려보려고 하다 보니 생긴 우연한 결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이라는 거대한 큰 그림 속에 이 끔찍한 시나리오는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왜 나라에서 혜택은 싹 걷어차고 입국 다문 채 시장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지 그 소름 돋는 속내를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가 심판대에 오르는 운명의 해가 될 겁니다. 예전 정부들이 밥 먹듯이 해주던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 전략에선 아주 보란듯이 쏙 빼버렸습니다. 시장에 대놓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죠. 욕먹으면서 세금 올린다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유예 조치 연장 안 해주는 꼼수로 가만히 앉아서 세금 폭탄 터뜨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집 여러 채 가진 분들 곧 최고 세율 82.5%라는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5%가 뭡니까? 사실상 부동산으로 번 돈 싹 다 토해내라는 국가의 협박이나 마찬가지죠. 이 숫자가 주는 살인적인 압박감이 느껴지십니까? 기본 세율 45%에 중과세 30% 얹고 거기다 지방세 7점, 5%까지 떼어가면 수익의 80% 이상이 나라님들 주머니로 직행하는 겁니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불려놓은 내 돈이 정책 한 줄 바뀌었다고 먼지 구름처럼 흩어지는 그 허탈한 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잡겠다고 휘둘렀던 그 무시무시한 칼날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도 전쟁이니 뭐니 하면서 시장을 쥐어짰지만 지금 닥친 현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치명적입니다. 이미 2015 대책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그물을 촘촘하게 쳐놓고 법대로 집행될 날만 느긋하게 기다리는 저들의 태도가 진짜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정부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걸까요?
부동산에 몰린 돈을 강제로 뺏어오고 텅 빈 세금 곳간을 채우겠다는 아주 치밀하고도 뻔뻔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집값이 오르든 박살나든 알 바 아니라는 식의 저 차가운 방관, 뒤에는 비싼 집 가진 사람들 재산을 공공재 마냥 싹 빨아들이겠다는 무서운 야욕이 숨어 있습니다. 부총리가 입 밖으로 꺼냈던 보유세 1% 타겟팅, 이것도 다 한 통 속으로 돌아가는 계획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 부동산은 돈 불려주는 효자가 아닙니다. 들고 있으면 벌금만 두들겨 맞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판국에 존버하면 승리한다 같은 한가한 소리나 믿고 계신다면 그건 인생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너네 다 죽었다는 최후 통첩입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퇴로를 막아버리고 도관에 든 쥐처럼 세금만 뜯어가겠다는 전략에 우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를 무기로 휘두르는 정부의 저 계산된 뒷짐지기를 보고도 아직 희망회로 돌리고 계십니까?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상구는 이제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라에 내 피 같은 돈 다 뺏기기 전에 자식이나 배우자한테 넘기는 거, 그 처절한 마지막 카드 말입니다. 증여라는 이름의 도피처가 과연 여러분의 자산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1050건의 증여 폭탄이 왜 축복이 아니라 공포의 기록인지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까발려드립니다. 증여는 더 이상 사랑의 징표가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서 미친 듯이 일어나는 증여 행렬은 살기 위한 비상 탈출일 뿐입니다. 지난달 서울 집합 건물 증여가 1000건을 뚫어버리며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사실, 이건 시장이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갇혔다고 지르는 비명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월 대비 46.6%라는 이 미친 폭등세가 과연 부자들의 여유로운 자산 배분일까요? 천만에요. 강남, 송파, 서초의 내로라 하는 자산가들이 왜 허겁지겁 자식들한테 집을 떠넘기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파봐야 합니다. 양도세준과 부활이라는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내 전 재산의 80%를 나라에 갖다 바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인 겁니다. 여러분은 증여세가 만만하다고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증여세 역시 자산 규모에 따라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뜯어가는 가혹한 징벌이나 다름없지만 무려 82.5%라는 사실상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는 살인적인 양도세보다는 낫다는 피눈물 나는 계산법이 깔려 있습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내 집을 자의가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려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식에게 넘겨야 하는 심정이 오죽 비참하겠습니까? 특히 송파구에서 증여 건수가 100% 넘게 폭증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믿고 버티던 사람들마저 이제는 그 살인적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강제로 자산을 쪼개며 각자 도생을 꾀하는 형국입니다. 살아서 주고 죽어서 물려준다는 여유로운 말은 옛말이 됐고 세금 지옥을 피해 살아생전 서둘러 털어내야 하는 아비규환이 현실이 됐습니다. 부의 대물림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뒤를 들춰보면 자산가치 폭락과 세금 압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등기를 넘겼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여기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세무조사까지, 이 증여는 축복이 아니라 고통의 떠넘기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광기 어린 증여 행렬이 멈추지 않는 까닭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목을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이 모든 꼼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증여라는 우회로로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조차 곧 발표될 초강력 추가 대책의 먹잇감이 될 공산이 큽니다. 회심의 일격이라 믿고 던진 승부수가 도리어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바늘은 무심하게 돌아가고 시장을 짓누르는 공포는 이미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숨겨둔 진짜 결정타는 아직 판 위에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담장 너머로 흘러나오는 부동산 대책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보유세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숨죽여 주시하는 그 4차 대책이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의 경고장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윤곽이 드러난 부동산 안정 대책의 실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훨씬 광범위하고 파괴적입니다. 이미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을 난도질해 놨는데 여기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건 사실상 시장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했던 발언을 곱씹어 보십시오.
공급은 기본이고 금융과 세제까지 동원하겠다는 건 대출기를 막고 세금으로 압박하는 양동작전을 동시에 펼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지금까지가 예고편에 불과했다면 이달 중순 터질 4차 종합대책은 부동산 판도 자체를 뒤집어 엎는 본편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지방선거 이후 닥쳐올 보유세 개편입니다. 정부는 이미 고가 주택 소유자들을 정밀 타격할 보유세 인상안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구현철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자산가액의 최대 1% 보유세 방안이 현실이 된다면 당신의 아파트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매년 거액의 벌금을 토해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합니다. 1%라는 숫자를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30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있다는 죄로 매년 3천만 원을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소득이 끊긴 은퇴자나 영끌한 중산층에게 이런 징벌적 보유세는 노후 자금을 통째로 강탈해가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국가가 집값의 1%를 매년 떼어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십 년 안에 집 한 채 값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돈줄을 죄고 보유세 부담을 극대화하는 이 협공은 시장의 투기 심리를 뿌리 뽑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고 얼마나 덜 다치고 자산을 지켜내느냐 하는 생존 게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부가 준비한 이 히든카드는 시장에 남은 신락 같은 기대감마저 무참히 짓밟을 것입니다. 집값 하락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내 자산이 국가 통제 하에 묶여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한 채 서서히 녹아내리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덮쳐왔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나 똥고집으로 버티기엔 우리 앞에 닥친 세금의 파도가 너무나 높고 거칩니다. 이제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내 자산을 사수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한 잔혹한 데이터와 정책 이면이 주는 마지막 경고를 새겨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이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화려한 아파트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가는 평생 일군 자산이 세금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포의 침묵과 송파의 절박한 증여 행렬을 통해 시장의 냉혹한 민낯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82.5%의 살인적인 세율과 25억의 저주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손에 쥔 등기 권리증이 가슴 벅찬 훈장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족쇄로 돌변하기 직전입니다. 더 늦기 전에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칼같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고 여러분의 주머니 속까지 호시탐탐 노리는 포식자에 가깝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국 이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남는 건 흐름을 꿰뚫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극소수뿐일 겁니다. 5월 9일, 운명의 그날 이후 펼쳐질 세상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로 우리를 덮칠 것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그 섬뜩한 고요함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넋 놓고 있다간 다 잃습니다. 지금 당장 내 자산이 탈출할 비상구가 열려있는지 샅샅이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경고를 드립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차가운 통계와 정책을 해부한 분석일 뿐 결코 투자를 부추기거나 확정된 미래를 보장하는 예언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피 같은 내 돈을 지키는 최종 선택과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은 오직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자산관리사와 치열하게 고민한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희미한 등불이라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